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오늘은 새로운 장 르네상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르네상스의 의미를 축소하고 장기 중세론을 강조하는 시각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르네상스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르네상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2000년 로마의 마지막 불꽃 동로마의 최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로마가 과연 로마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지금도 끝없는 논쟁을 불러옵니다. 겉보기엔 분명히 로마의 후계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 로마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동로마를 진짜 로마로 볼지 아니면 다른 제국으로 볼지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서구의 근대는 동로마 없이는 결코 시작될 수 없었다는 것. 동로마는 마지막 로마였고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동로마는 로마를 로마답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모스 마이오룸이라 불리던 전통의 망각이었을까요? 혹은 다신교적 개방성이 사라진 탓이었을까요? 답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채 논쟁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로마의 최후는 그 어떤 순간보다 로마다웠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1261년 동로마 제국은 잠시 부활했습니다. 라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동로마는 이미 로마의 흔적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통성 있는 라스카리스 왕조의 어린 황제 요하니스 4세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이는 팔레올로고스 왕조의 미하엘 8세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로마인들의 선출이라는 형식조차 사라지고 황제의 자리는 이제 힘있는 자가 마음껏 찬탈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미하엘 8세는 분명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찬탈은 그를 새로운 정통성의 굴레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치적을 쌓아야 했습니다. 무리한 원정,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을 재건하는 대규모 토목사업, 모두 정통성을 보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쿠데 황제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재건 직후만 해도 제국은 발칸과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비잔틴계 경쟁국들은 약화되었고 룸수탄국마저 일칸국의 혼란 속에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치적 쌓기와 스스로 무너뜨린 정통성의 상처는 제국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국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황족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이었습니다. 시조 미하엘 8세가 보여준 모습은 힘만 있다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신호였고 그 이후 황족들은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전은 끝없이 반복되었고 동로마의 군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황족들은 주변 국가들의 군대를 빌려다 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며 성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소아시아의 작은 변방국이었던 오스만 베이국이었습니다. 오스만 베이국은 내전에 개입하며 빠르게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황족들에게 군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땅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예 직접 침략을 감행하며 동로마의 영토를 차근차근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동로마는 더 이상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트라키 지역과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잃어버린 이름뿐인 제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순간 사라졌던 로마성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름 멸망해가는 제국을 어떻게든 지탱하기 위해 이름만 남아있던 원로원은 시민을 직접 대표하는 기관으로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제국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로마다운 최후를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로마는 그렇게 끝내 로마답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1453년 중세의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운명의 시간이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은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했고 이에 맞서는 수비병은 고작 7,000명, 당시 도시 인구가 4만 명이었으니 무기를 잡을 수 있는 남자는 모두 끌어모았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은 최신의 무기 우르반 거포를 가져왔습니다. 1000년 넘게 제국을 지켜온 테오도시우스 성벽,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성벽을 정면으로 두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신 대포조차 성을 뚫지 못했습니다. 병사는 7,000명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33,000명의 시민이 후방 지원과 성벽 복구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필사의 노력으로 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은 배로 산을 넘기기까지 하며 사방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성은 굳건했고 오스만 진영에서는 퇴각을 건의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팔레올로고스 왕조가 마지막에 되살린 로마성, 그것이 사람들을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수비군은 성문을 제대로 잠그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의 끝이었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는
로마는 자신의 시신을 거둬줄 기독교인이 없다는 사실을 한탄하며 마지막 돌격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황제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쉬웠다면 병사나 장교가 전공을 위해 그의 시신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여유조차 없을 만큼 오스만에게도 이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로마다운 최후가 서유럽의 충격과 함께 깊은 경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시를 빠져나온 학자들은 책과 지식을 품고 서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로마다움은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오스만 제국에게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체제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군주는 술탄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왕에 가까운 지역적 지배자의 칭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오스만은 자신들을 더 이상 작은 왕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전통에서 유래한 파디샤, 왕들의 주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직접적으로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칭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이집트를 정복한 뒤에는 아바스 왕조로부터 칼리파의 지위를 이어받아 세속적 권력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권위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의 군주는 술탄이자 파디샤, 카이사르이자 칼리파라는 세속과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군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디스에 기록된 이슬람 세계의 오랜 꾼 로마의 정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목표가 성취된 순간 이슬람 세계는 더 이상 유연함과 역동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제의 안정, 권위의 고착을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이 로마의 영토 상당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기에 놀라운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로마는 로마법 대전이 남긴 복잡한 법질석 속에 얽매여 있었고 무엇보다 단성론이 강했던 레반트와 이집트 지역에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롭게 들어온 이슬람은 달랐습니다. 정복지에 부과한 지즈야, 즉 종교 인도세는 로마가 거두던 세금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피지배민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자체가 상인들에 의해 태동한 종교답게 처음부터 유연하고 실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로마가 놓친 영역을 빠르게 흡수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복한 영토에서 이슬람은 그리스 로마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식들은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이 아랍어로 옮겨졌고 기독교 신학과 이슬람 신학이 부딪히며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경직된 이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이슬람은 끝없는 변증과 토론의 장, 지적 실험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온 미지의 침략자가 이슬람의 역동성을 꺾어버렸습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은 이슬람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기록을 불태웠습니다. 학자들은 학살당했고 학문의 전통은 단절되었습니다. 그 후 이슬람 세계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원리주의의 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영리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오스만이었습니다. 유목민적 뿌리를 지닌 오스만의 술탄들은 종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리주의가 가진 광신적 에너지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정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라 불리는 광신적 전사들을 불러 모아 자국의 군대로 재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결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칼리파의 지위까지 양위받은 오스만에게 이슬람 원리주의는 제국 체제를 지키는 이념이 되었습니다. 물론 황제 개인은 달랐습니다. 술을 마시고 율법에 어긋나는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율법의 틀로 묶어내는 데에는 그 원리주의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은 세속적 황제와 종교적 권위가 공존하는 기묘한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쇄술의 도입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혁신적인 기술을 무려 몇 년이나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필경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지식인이자 종교인이었습니다. 만약 인쇄술이 도입된다면 그들의 권위와 생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은 인쇄술을 금지했습니다. 칼리파의 이름으로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인쇄술의 지원은 체제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이슬람 세계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의 자유로운 전파는 사라졌습니다. 출판된 책의 대부분은 종교 서적뿐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지식서, 과학이나 기술 서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오히려 유럽에서 수입해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 세계는 스스로를 갇힌 울타리 안에 두었고 지식의 흐름은 점점 유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슬람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도덕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 철학까지 폭넓게 연구되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 가운데는 직접 이슬람 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화학 용어들,
문명가들 그 상당수가 아랍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분명 한때 세계 지성사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세의 끝은 두 가지 몰락이 겹치며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몰락, 그리고 한때 문명을 이끌던 이슬람 세계의 정체. 로마의 최후는 서유럽의 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로마성은 오히려 경애와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닮고자 했습니다. 반면 로마를 무너뜨린 오스만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그 문명의 혁신은 멈추고 역동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기업과 이슬람이 남긴 지혜를 가장 잘 받아들인 것은 서유럽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르네상스였고, 르네상스는 네이션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잇고 있던 고대의 기업, 로마와 시민, 그리고 이슬람이 남긴 지혜의 유산은 서유럽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르네상스와 함께 인류는 다시 고대를 기억했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네이션이라는 개념 또한 르네상스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의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르네상스가 네이션에 남긴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